결과에 내 이름이 없었어. 그녀도 그걸 알고 있었고 나는 그걸 알아버렸다. 모든 진실은 그렇게 시작됐다.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던 일상 속에서 아무 의심 없이 마주한 유전자 검사 결과한 장. 그리고 거기 없던 나라는 존재. 딸이라고 굳게 믿어온 아이의 유전자 속에 내 흔적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더 무서운 건 아내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내가 옆에 있는 16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이야기를 자기 소설의 뼈대로 써내려갔다. 내가 믿었던 건 사랑이었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날들이었는데 그건 결국 그녀 혼자만의 이야기였던 걸까? 사랑이 전부라고 믿었던 나는 그 순간에 와서야 깨달았다. 사랑은 거짓을 덮기엔 너무 약한 감정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이나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랑과 진실 사이에서 아버지라는 이름 아래에서 한 남자가 얼마나 무너지고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42이다. 김재훈, 한때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그리고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믿어온 시간이 송두리째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16년 넘게 매일같이 나를 속여왔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그 사실을 처음 마주했을 땐 솔직히 말해 무너졌다.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정도였다.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다고는 하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다.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할 수 있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려고 한다. 내 아내 윤정은 나보다 1살 많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20살 무렵이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던 사이였고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다 연인이 되었다. 그 시절 윤정은 작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큰 꿈을 품고 있었고 내 꿈에도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주었다. 그런 그녀와 함께 해온 해마다 나는 우린 잘해나가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어릴 적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지켜본 나는 늘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왔다. 그런 내가 누군가와 안정적으로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행복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부모님과 똑같은 함정에 빠져 있었단 걸 알아버렸다. 결혼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허망하고 허술한 제도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몇 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정은 아이를 가졌다. 그 아이는 지금 16이 된 딸 민서다. 아이 얘기만 꺼내면 끝이 없을 만큼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준 아이지만 다른 부모처럼 자랑 일색이 될까봐 여기까지만 하겠다. 우리는 민서 하나로 충분하다고 느꼈고 한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다. 참고로 윤정은 지금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가 결혼한 뒤 몇 년 후 그녀는 문해창작 석사 과정을 밟았고 처음에는 대학 강단에 서는 게 목표였지만 중간에 출판사에 눈에 띄면서 글쓰기로 방향을 틀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정기적으로 책을 출간했고 일정한 독자층도 생겼다. 새 책이 나올 때마다 전국을 돌며 사인회나 낭독회 같은 일정이 많아졌지만 그땐 그것조차 자랑스럽고 대견했다. 그 무렵 아내 윤정은 신작 발표 일정으로 몇 주간 서울 바깥의 지역 행사에 참석 중이었다. 낭독회며 사인회며 정신없이 바빴던 시기였다. 그때 딸 민서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꺼냈다. 학교 친구들 몇 명이 요즘 유행하는 체질 건강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체질이라든가 누구는 카페인 분해 능력이 낮다고 결과가 나왔다나 봐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우리 집안은 줄곧 경상도에서 살아온 평범한 집안이고 대대로 별다른 이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모를 작은 변수가 있을까 싶어 재미 삼아 해보기로 했다. 병원과 연계된 유전자 검사 키트를 구입했고 나는 윤정이 돌아온 뒤 셋이 함께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런데 민서는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엄마는 나중에 따로 해도 된다고 했다. 그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우리 둘의 샘플을 먼저 접수시켰다. 검사 결과는 5에서 6주 뒤에 확인 가능하다고 했고 일상에 치이다 보니 그 존재 자체를 잊고 지냈다. 윤정이 집으로 돌아온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다. 그리고 며칠 뒤 민서가 엄마에게 말하길 우리도 이미 했으니까 엄마도 해봐요. 그 순간 윤정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다. 처음엔 왜 자기만 혼자 하느냐며 의아해했다. 그러더니 금세 왜 자기 없는 사이에 먼저 했느냐며 개인정보 약관도 제대로 안 읽고 이런 건 조심했어야 한다고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다.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예민한가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녀는 그 순간 뭔가를 직감했던 게 분명하다. 그녀의 표정, 말투, 말끝의 떨림 같은 게 예사롭지 않았다. 그럼에도 결국 검사는 진행되었다. 윤정은 결과가 어떻게 도착하느냐며 이것저것 물었다. 우편으로 오는지, 이메일로 받는지. 민서는 온라인으로 로그인해서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윤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후로도 관련 질문을 계속 던졌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꼼꼼하게 이것저것 캐물었다. 나는 그저 글 쓰는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라고 넘겼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윤정은 뭔가 신경이 곤두서 있는 듯했다. 나는 여전히 검사 결과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윤정의 시선은 계속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다. 그날 밤 윤정은 집에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게 차려입고 책상에 앉아 있었고 민서는 기분 좋은 얼굴로 거실에서 우리 둘을 불렀다. 이제 결과 나왔대요. 다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순간만큼은 별 의심 없이 묘하게 들뜬 기분으로 자리에 앉았다. 오랜만에 가족 셋이 모여 앉아 웃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순진한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다. 하지만 기분은 곧 식어버렸다. 윤정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다. 처음엔 피곤하다며 내일 보자고 했다. 지금 시각은 겨우 밤 9시. 그녀는 평소에도 새벽까지 책을 읽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곤하다니? 엄마, 이 시간에 늘 안 자잖아요. 민서가 순수한 눈빛으로 말하자 윤정은 말끝을 흐리더니 갑자기 분위기를 돌리려 했다. 그럼 영화나 한 편 볼까? 분위기도 좋고. 순간 내 심장이 조용히 박동을 늦추기 시작했다. 민서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했다. 그녀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긴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서는 이미 키트를 로그인했고 결과 화면을 띄우기 시작했다. 먼저 내 유전자 결과가 떴다. 대부분 한국 혈통. 예상대로였다. 민서는 옆에서 즐겁게 이것저것 눌러보며 연관된 친척 항목도 열어봤다. 내 형, 조카, 먼 친척들의 이름이 화면에 하나씩 뜨는 걸 보며 기술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 다음은 민서의 차례였다. 나는 순간 가슴이 조금 떨리는 걸 느꼈다. 괜히 그랬는지도 모른다. 민서의 데이터는 거의 대부분 한국 혈통이었다. 그런데 아주 미세하게 동남아시아계 유전자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게 윤정 쪽일 거라 생각했다. 가끔 그런 변이가 있다고도 들었고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북의 항목에서 내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인가 싶었다. 그런데 그 항목에 나타난 사람들은 내 데이터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던 인물들이었다. 민서가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신기하죠? 하며 웃었지만 나는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귀가 먹먹했고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졌다.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려 윤정을 바라봤다. 그녀는 입을 다문 채 표정 없는 얼굴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표정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말없이 숨을 죽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윤정의 결과를 확인할 차례였다. 그녀의 유전자도 대부분 한국인이었지만 놀랍게도 민서에게 나타났던 그 소량의 동남아시아 유전자는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민서의 항목에서 뭐로 정확히 뜨는데 나는 없었다. 아무리 찾아봐도 민서의 유전자 속에 내 흔적은 없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다. 이건 결론이었다. 나는 민서를 바라봤다. 그 아이는 여전히 순수하게 새로운 기술과 결과에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순간 윤정의 입꼬리가 잠시 떨리는 걸 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그녀가 알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건 내 안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터져나오는 감정의 파열음이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서는 여전히 모니터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윤정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무너지는 감정을 더는 붙잡아둘 수 없었다. 민서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없었다. 나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는 싸늘했고 도시의 불빛은 어딘가 흐릿해 보였다. 걸음을 옮기며 머릿속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다. 민서는 내 딸이 아니었다. 그게 지금의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
그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관계였을까? 16해를 함께했다. 그 아이의 첫 걸음마, 첫 말, 첫 유치원, 학예회, 시험 결과, 생일 케이크. 나는 그 모든 걸 함께했다. 아이의 웃음도, 울음도, 말투도, 버릇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넌 내 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본 민서의 삶 전부는 진짜였는데 거짓이었던 건 그 뒤에 있었던 단 하나의 유전자 조각이었다.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다. 민서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아빠 같이 가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괜찮다고 말하며 손만 가볍게 저었다. 그 말에 아이는 조용히 발소리를 죽였고 나는 더 멀리 더 깊숙이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가슴 한켠에서는 이미 윤정과 이혼한 남자의 삶을 떠올리고 있었다. 방 하나, 냉장고 소리만 들리는 집, 민서 없는 생일, 그녀가 보내지 않은 문자, 그리고 민서 없이 살아가는 미래. 그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사실에 나는 무너졌다. 도대체 윤정은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도 알고 있었을까? 그녀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나와 민서를 16년간 속여온 걸까?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삶 전체를 뒤흔드는 존재의 부정이었다. 나는 누구였던가? 아버지였던가? 남편이었는가? 아니면 그녀의 거짓말을 지켜낸 감시자에 불과했던가? 어느덧 한 시간이 훌쩍 넘었다. 나는 강둑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고 폰에는 민서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3통, 메시지 5개가 떠 있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아이가 더 걱정하지 않게 몸을 일으켜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민서의 인생도 내 인생도 그리고 이 가족도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분명히 깨닫고 말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내 모습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내게 달려와 안겼다. 아이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그 아이가 눈치채버렸다는 걸 직감했다. 아니면 윤정과 무언가 대화를 나눴을지도 모른다. 민서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상한 오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에 단 1g의 믿음도 담지 못했다. 그녀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 검사 전부터 지나치게 민감했던 태도,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다. 나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오류 따위가 아니었다. 우리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다. 윤정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에는 두려움이 선명했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방으로 향했다. 침대에 몸을 던지듯 누웠다. 얼마 후 민서가 방 안으로 따라 들어와 내 등을 조심스레 쓸어내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어떤 문장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을 거야. 그 말만 반복하며 아이를 침실 밖으로 내보냈다. 민서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지만 결국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나갔다. 그날 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다. 평범했던 내 세계가 단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날이었다. 사실 지금 와서야 다시 생각해보는 거지만 민서의 얼굴에서 내 흔적을 찾지 못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꼭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쌍꺼풀 없는 큰 눈,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조용하지만 또렷한 말투까지. 주변에서도 완전 엄마 복사판이네 라고 말할 정도였다. 나도 별다른 의심 없이 아이는 원래 부모 중 누구 한쪽을 더 닮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엄마를 더 닮았구나 하고 넘겼다. 그때는 정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거실 소파에는 윤정이 웅크린 채 자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민서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며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 아이는 기쁜 듯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나는 민서를 가볍게 안아주며 말했다. 오늘은 아빠가 데려다 줄게. 평소 같았으면 괜찮아 나 혼자 가 했을 텐데.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차 안에서는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창밖만 바라보던 민서는 내리기 직전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아빠. 그 말이 내 심장을 정통으로 쳤다. 민서의 잘못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이토록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서둘러 차를 돌렸다. 민서가 사라진 집안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 같았다. 주방에선 윤정이 커피잔을 들고 서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움찔했다. 하지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설명해줘. 듣고 싶어.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죄책감보다 공포가 더 짙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누구였어? 그 말에 윤정은 입을 열 듯 말 듯 망설였다. 말을 꺼내려다 삼키는 걸 반복할 뿐이었다. 그 모습만으로도 나는 모든 걸 확신할 수 있었다. 내가 16해 동안 키워온 민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는 사실. 그 한 가지 진실이 내 속을 천천히 조용히 갉아먹기 시작했다. 근데 윤정은 아주 작게 입을 열었다. 누구인지 나도 몰라. 누군지도 모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왔을 땐 이미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윤정은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대학원 졸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나보다 좀 나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냥 그땐 내가 너무 혼란스러웠어. 그녀는 그 일을 별거 아니었다고 표현했다. 감정도 의미도 없었다고. 그냥 실수였다고 했다. 몸 하나 부딪힌 정도라고. 그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때 임신한 걸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아빠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고 당시 우리도 아이를 원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갔어. 그녀의 말은 죄다 변명처럼 들렸다. 한 번뿐이었다는 말. 그 이후로는 늘 당신만 바라봤다는 말. 그 말을 믿을 이유가 지금의 나에게는 없었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한테 말할 생각은 있어? 민서가 있다는 걸. 윤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민서한텐 당신이 유일한 아빠야.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분노가 치밀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어. 나에겐 그 선택조차 주어지지 않았잖아. 16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가족은 이미 끝났다는 걸.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걸. 나는 말했다. 민서 문제는 내가 따로 정리할게. 하지만 우리 둘 사이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싶지도 않았다. 이미 내 마음은 떠나 있었다. 당분간 집을 나갈 거야. 이 집에 머무는 건 나한텐 너무 힘들어. 짐을 싸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열던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 낯선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윤정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이었다. 그 중에 몇 년 전 병원에서 받은 유전자 검사 안내서 사본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다. 적어도 수년 전부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슴 깊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옆에 묶인 원고 뭉치도 있었다. 미발표 단편집 윤정. 무심코 첫 장을 펼쳤을 때 나는 눈을 의심했다. 줄거리 속 주인공은 결혼 후 한 남자와의 하룻밤 실수로 아이를 가지게 된 여성이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그 비밀을 17년간 품고 살아간다. 이게 소설이었을까? 아니면 시뮬레이션이었을까?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원고 속 설정대로 움직인 캐릭터 같았다. 민서가 돌아오기 전 가져갈 것만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 이후로 민서와는 단 한 번 영상통화를 했다. 화면 속 아이는 무수한 감정을 품은 눈으로 날 바라봤다. 아빠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에 대한 서운함도 느껴졌다. 그게 더 아팠다. 나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정리하지 못한 상자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민서의 유치원 졸업 사진과 함께 오래전 병원에서 받았던 유전자 검사 결과 사본이 들어 있었다. 문득 그 모든 진실을 마주했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다. 스크린 위에 적나라하게 뜬 결과,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도 없었던 그날 밤, 그리고 흐릿하게 남은 한 장의 사진. 배경 속에 작게 찍힌 어떤 남자의 모습. 그 얼굴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진실은 이미 충분했다. 나를 무너뜨린 건 단 한 조각의 유전자보다도 내가 지켜온 믿음의 유산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조용히 봉투를 다시 닫고 더 이상 손에 쥐지 않기로 했다. 윤정에겐 이혼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인을 미루고 있었다.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 그 사이 나는 이렇게라도 마음을 정리해보려 했다. 글로 써내려가면 조금은 괜찮아질까 싶어서.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 안에 골마있던 감정들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싶었다. 며칠 뒤 윤정은 결국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다. 끝까지 시간을 끌더니 마지못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에서는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고 그건 내게 있어 16년간 쏘가왔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 주었다. 결과지를 받아든 날
나는 혼자 빈방에 앉아 멍하니 한참을 울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없이 어딘가 아주 어딘가 잘못됐기를 바랐다. 작은 오류라도 좋으니 그 아이가 여전히 내 딸이길 바랐다. 하지만 결과는 42의 내가 한 번도 아버지가 된 적 없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며칠 뒤 민서는 17번째 생일을 맞았다. 아이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나는 갈 수 없었다. 아이도 많이 속상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의 나는 너무 무뎌져 있었다. 감정이 아닌 무게만이 남은 상태였다. 양육권 문제는 따로 없었다. 민서는 법적으로 내 자식이 아니었고 집도 윤정이 가져갔다. 그 공간은 민서에게 익숙했고 나는 그곳을 놓고 싸울 마음조차 없었다. 차는 내가 가져왔고 자산은 반반으로 나눴다.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다. 이미 감정은 소진되어 있었다. 나는 최대한 원만하게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서류가 정리되고 나서야 모든 게 실감나기 시작했다. 윤정이 나와 민서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무너진 신뢰, 무너진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들. 그 순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정은 여전히 로맨스를 쓰는 작가였다. 사랑을 말하고 진심과 용서를 이야기하는. 하지만 나는 안다. 그 글 뒤에 숨겨진 그녀의 얼굴을, 그녀가 써온 문장들이 얼마나 거짓된 위선이었는지를. 책장에 꽂힌 그녀의 미발표 원고들 중 사랑과 침묵이라는 제목의 원고가 떠올랐다. 그 속 주인공은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고백 대신 침묵을 택한 여자였다. 그걸 썼을 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 고백이었을까? 아니면 자기 정당화였을까? 나는 그녀가 활동하는 SNS, 커뮤니티, 블로그에 사실을 조금씩 흘려쓰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16년간 친자가 아님을 숨긴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한 작가가 사랑을 논할 자격이 있을까? 몇몇 글은 신고로 내려갔다. 하지만 수많은 반응과 댓글이 쏟아졌고 그 글들이 충분히 퍼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어느새 누군가는 출판사에 제보 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내가 직접 시킨 건 아니었지만 그 일은 자연스럽게 번졌다. 며칠 뒤 윤정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분노가 섞여 있었다. 출판사에서 당분간 쉬자는 얘기 나왔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정도로 끝났으면 다행이지. 난 너한테 그 이상도 아깝지 않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그 이후로 정말로 그녀는 사라졌다. 한 달이 넘도록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대가는 그녀가 가장 아끼던 것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정체성, 그녀의 생계였던 작가로서의 삶. 나는 그걸 건드렸다. 그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하나로 충분했다. 그녀는 스스로 쓴 문장 속에서 무너졌고 나는 그걸 지켜보며 조용히 복수를 마쳤다. 며칠 전 윤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말투도 흐릿했다. 처음엔 되돌아가자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내가 웃어버리자 그녀는 이내 고함을 질렀다. 당신이 내 인생 망쳐놨어.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정말 그랬다면 나는 잘한 거라고. 민서에겐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다.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영영 사라지진 않을 거야. 그 아이는 내게 너무 큰 존재였다. 그래서 더 이상 가까워지기 전에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완전히 끊어낼 만큼 냉정하지 못했다. 민서가 언젠가 진짜 아버지를 찾고 싶다면 내가 곁에 있는 게 오히려 방해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조금씩 뒤로 밀어냈다. 영상통화 이후 민서는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 아이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믿었던 관계가 무너졌고 내가 떠났으니까. 하지만 그 애가 내게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는 머릿속에 너무 선명히 남아있었다. 그걸 지우는 데엔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나는 조용히 홀로 지내고 있다. 아파트 작은 방 하나. 가구도 최소한 대화도 거의 없다. 퇴근 후엔 조용히 음악을 틀거나 오래된 책을 꺼내 읽는다.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다. 그 시간들이 낯설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고 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위로해보려 애쓴다. 어느 날 정리하지 못한 상자 하나를 열었다. 민서의 어린 시절 앨범과 유치원 졸업사진, 그리고 그 옆에 끼워진 스냅사진 한 장. 민서의 어릴 적 사진들 사이에 누군가의 얼굴이 희미하게 담긴 단체 사진이 하나 끼어 있었다. 웃고 있는 사람들 틈,
흐릿한 그림자 하나. 누군지도 언제 찍힌 건지도 확실치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를 무겁게 누르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났다. 이젠 그 누구도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무너진 믿음의 조각들이 또다시 날 찌르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는 사진을 조용히 다시 덮고 봉투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이제 윤정은 조용하다. 출판도 멈췄고 SNS도 사라졌다. 어쩌면 다른 이름으로 다시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녀의 삶은 이제 나와 무관하다.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당신은 아직도 그 아이를 사랑하나요?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사랑은 단절로 끝나지 않는 감정이다. 나는 민서를 아직도 기억한다. 그 웃음, 그 목소리, 아빠를 향한 눈빛, 그 아이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긴 아마 평생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은 있다. 그래서 거리를 둔다. 사랑과 죄책감, 그 중간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 삶은 계속된다. 그 누구도 이 일에 해답을 줄 수 없고 이 상황에 정답도 없다. 나는 그저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하루를 견딜 뿐이다. 조용히,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으려 했으며 그 사람은 끝까지 아버지이고 싶었다. 사실을 알아버린 순간에도 마음은 흔들려도 사랑은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이 있다고 해서 상처까지 안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찾아오고 그 늦음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이 이야기는 배신보다 더 깊은 무너지는 관계 속에서도 품고 있던 사랑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과연 진심만으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 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